작별 인사 김영하 장편 소설 복복서가 출판사. 고양이가 대답. 많은 시간이 흐른 뒤 나는 당시의 장면을 다른 각도에서도 보게 되었다. 바로 기동 타격대 쪽 데이터를 통해서였다. 드론들이 진압 현장 위를 날아다니며 모든 장면을 기록해 두었다. 영상에는 정신없이 폐기장 여기저기를 오락가락하는 나의 모습도 희미하게 보였다. 당시에 나는 꽤 침착하게 움직였다고 생각했는데 영상을 보면 넋이 나간 듯 폐 부품들 사이를 배회하고 있다. 기동 타격대는 벙커 버스트를 터뜨려 지하를 먼저 무너뜨렸다. 그러자 지상에 쌓여있던 폐기물 더미들이 지하의 빈 공간으로 쏟아져 내렸다. 지하에서 뛰쳐나오는 후무노이드들을 탱크와 드론들이 따라다니며 저격해 모조리 쓰러뜨렸다. 폐기물 더미에 깔려 죽었을 줄 알았던 선이가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어떻게 찾아냈는지 미니의 머리를 들고 지하에서 기어 올라오는 모습도 거기 찍혀 있었다. 드론 한 대가 선이를 발견하고 빠르게 하강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장면도 보였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다른 표적을 발견했을 수도 있고 선이가 기계가 아니어서였을 수도 있다. 어쨌든 드론의 접근에 놀란 선이가 뭔가에 발이 걸려 나동거려졌다. 그러자 그녀가 받쳐 들고 있던 미니의 머리가 대굴대굴 굴러갔다. 멀어지던 드론이 다시 돌아왔다. 드론은 미니의 머리를 겨냥해 뭔가를 쏘았고 그것은 미니의 머리 안으로 정확히 파고 들어가 폭발했다. 미니의 머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드론은 다시 고도를 높였고 선이는 두 손으로 허공을 허저으며 뭔가를 잡아보려 애쓰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빠는 나를 놓친 후 폐기장 근처에서 기동 타격대의 공격을 초조히 지켜보다가 격전이 벌어지자 원격으로 나의 작동을 중지시켰다. 내가 갑자기 정신을 잃은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 내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동안 공격용 드론들과 전투용 호무노이드들은 무너진 폐기장 주변을 돌아다니며 아직 생체 에너지가 남아있는 로봇과 호무노이드들을 완전히 파괴했다. 전투용 호무노이드 하나가 저벅저벅 걸어와 나를 발견하고는 잠시 상태를 체크했다. 그들은 미니에게 그랬듯 전투 교범에 따라 도끼를 들어 내 머리를 몸으로부터 분리했다. 그들은 분주히 돌아다니며 분지 내의 모든 것을 어지러이 파괴했다. 불도저들이 잔해를 깔아뭉갰고 탱크들을 움직이는 모든 것을 향해 포를 쏘아댔다. 그들은 해가 질 무렵이 되었어야 퇴각했다. 아빠는 그들이 작전을 모두 마치고 돌아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아와 폐허 속에서 뒹구고 있는 나, 정확히는 내 머리를 찾아냈다. 내 머리를 두 손으로 받쳐든 아빠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그때 아빠의 감정은 정확히 알 수 없다. 잠시 후 그는 내 머리를 든 채로 일어났다. 달마가 미니에게 하려던 그것을 아빠는 나에게 할 생각이었을 것이다. 그는 플라잉 캡슐에 올라 곧바로 호몬 매터스로 돌아왔지만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는 없었다. 정부가 압수한 무등록 호모노이드를 무단으로 해수한 것도 불법이거니와 나를 되살리기 위해 회사의 장비와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회사에 숨겨야 했기 때문이다. 며칠 후 그는 최소한의 장비를 집에다 설치하고 가까운 엔지니어를 불러 내내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성공했다. 시각신경에 카메라가 연결되자 눈에 익은 집안의 모습이 보였다. 갈릴레오, 칸트, 데카르트, 세 마리 고양이도 여전히 귀여웠다. 하지만 만질 수는 없었다. 나에겐 아직 손이 없었던 것이다. 그때 아빠의 말이 들렸다. 철아, 내 말 잘 들리니? 이제 가장 위험한 단계는 지났어. 뇌는 완전히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어. 하지만 내 원래 몸은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되었단다. 일부 조직들이 크게 손상되었어. 그걸 복원하느니 새로 만드는 게 더 나을 거야. 그래서 아예 새로운 몸에 연결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야. 내가 제일 먼저 물은 것은 선의의 아니었다. 그 여자아이는 보지 못했어. 내가 한번 찾아볼게.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설령 거기에 살아서 빠져나왔다 해도 다시 수용소로 잡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커.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묻자 아빠는 수술이 준비되는 대로 내내를 회사 서버에 백업해 두겠다고 했다. 너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나 나는 아빠와 생각이 달랐다. 미니에게 일어난 일을 나는 잊지 않고 있었다. 한 군데 더 백업해 두었으면 좋겠어요. 만에 하나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래, 그럼 어디에 하는 게 좋을까? 아빠는 카메라를 들어 집 곳곳을 비추다가 구석에서 멈췄다.
데카르트가 머리를 앞발에 파묻고 자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다. 순수한 의식. 일종의 순수한 의식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 나는 짐작하지 못했다. 몸만 없을 뿐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몸 없이 정신만 있다는 것은 너무나 이상한 경험이었다. 마치 잠깐 동안 하겠다고 시작한 명상이 끝도 없이 계속되는 것과 같은 기분이었다. 이제 명상을 끝내고 뭔가 다른 것을 하고 싶지만 몸이 없기 때문에 다시 생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었다. 무슨 생각이 떠오르든 그 생각을 실행할 방법이 없었고 그러자 생각을 계속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 울적해졌다. 생각에서 벗어날 방법이 전혀 없었다.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도 생각이었다. 나는 오직 잠이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몸이 없는 상태에서는 잠도 오지 않았다. 차라리 24시간 껴있고 싶었던 게 얼마 전인데 항상 각성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쉽게 적응이 되지 않았다. 막상 몸이 사라지고 나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몸으로 해왔는가 새삼 깨닫게 되었다. 몸 없이는 감정다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볼에 스치는 부드러운 바람이 없고 붉게 물든 장엄한 노을도 볼 수가 없고 손에 와닿는 부드러운 고양이 털의 감촉도 느낄 수가 없는 것이다. 나는 제동이 되지 않은 호몬 메터속 캠퍼스의 산책로를 달리던 상쾌한 아침들을 생각했다. 몸이 지칠 때 나의 정신은 휴식할 수 있었다. 팔과 다리가 쉴 새 없이 움직일 때 비로소 생각들을 멈출 수 있었다는 것을 몸이 없어지고서야 깨닫게 된 것이다. 내가 아무것도 모른 채 천진하게 아빠와 함께 연구소에서 시간을 보내던 시절 또래의 아이들이 다른 동에도 몇 명 있었다. 20세기의 유산이 어미교육은 오래전에 폐지되었다. 여전히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있었지만 많지는 않았다.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 쓰는 집에서 가상현실 체험장치와 홀로그램 동영상 등을 통해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가끔 사회성을 배양하기 위해 이런저런 캠프에 참여시켰다. 그런 집단교육 프로그램들은 학원이라 불렸다. 2020년대 이후 결혼은 여러 사회관계 중 하나에 불과하게 되었고 출생률은 21세기 초반 급격하게 하락한 뒤 다시 회복되지 않았다. 호몬 메터스 랩의 연구원들 같은 계층은 그 정도가 더 심했다. 드물게 아이가 있는 연구원들은 아이를 데리고 연구소로 출근해 거기에 아이들을 풀어놓았다. 지원 자녀들을 위한 학원과 놀이방이 잘 마련되어 있었던 데다가 아이들이 지적 자극을 받을 만한 프로그램도 많았다. 호몬 메터스 랩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빗방울이 막 떨어지기 시작한 잔잔한 연못의 수면처럼 보였다. 크기가 다른 수십 개의 원이 넓고 평평한 대지 위에 흩어져 있었다. 돔 모양으로 생긴 각각의 건물들은 공식적으로는 A동, B동, C동 이런 식의 이름이 붙어 있었지만 직원들은 아몬드 A, 비스킷 B, 초콜릿 C처럼 음식 이름으로 부르곤 했다. 아이들도 아몬드동 아이나 초콜릿동 아이처럼 부모가 일하는 동의 모습으로 불렸다. 부모가 일하는 동의 이름으로 불렸다. 아빠가 주스 J동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주스동 아이였다. 나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신기한 연구들이 진행되는 연구동들을 돌아다니곤 했다. 그때는 그 아이들도 모두 인간이라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그들 중 일부는 나와 마찬가지로 최신형 하이퍼리얼 호모노이드였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원들은 전혀 그런 티를 내지 않았다. 아마도 누군가는 우리의 성장과 변화를 면밀히 체크하고 있었을 텐데 우리는 그런 눈치를 전혀 채지 못했다. 수정공을 보게 된 것은 비스켓통에서였다. 마치 동화 백설공주에서 마녀가 보는 거울과 비슷했다. 아이들이 몰려가 이것저것 물으며 언제나 재치있게 대답해 주었고 한 번도 실정을 내지 않았다. 처음에 나는 그 안에 진짜 인간이 들어있다고 생각했다. 그러지 않고서야 저렇게 자연스러운 발성으로 재미나게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물론 인간이 그 수정공 안에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어디선가 숨어 말을 전송하고 있을 것 같았다. 마치 20세기 초 텔레비전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누군가가 그 상자 안에 숨어있다고 믿은 것처럼. 혹시 인간이세요? 어느 날 우리 중 누군가가 수정공에게 물었다. 그럼 나는 인간이란다. 39살 여자야. 작년에도 39이었는데 아직도 39이에요? 다른 누군가가 물었다. 그래, 난 영원히 39이란다. 그런데 어떻게 공속에 들어가 있어요? 또 다른 친구가 물었다. 나는 공속에 있지 않단다. 너희들 눈에 공처럼 보일 뿐이지. 그럼 달리기나 식사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건 하고 싶지 않아. 수정공은 조금 뽀롱통한 어조로 말했다. 못하는 게 아니고요. 안 하는 거라니까. 그럼 온종일 그 작은 수정공 안에서 뭘 하세요?
너희들과 똑같아.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글도 읽고 영화도 보지,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지금 인간들이 하는 활동들이 다 그런 거 아니니? 나도 마찬가지란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아이가 어떤 연구원에게 들었다면서 수전공의 비밀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했다. 호모 메터스의 연구원 하나가 자살을 했는데 어느 사학관수도 그가 그녀의 뇌를 몰래 백업한 다음 그걸 저 수전공에 넣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연구원은 영원히 죽지 못한 채 저 수전공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다고 했다. 그 얘기를 들은 후로는 갑자기 무서워져서 수전공이 있는 방으로 가지 않았다. 몇 달 후 비스킷동의 연구자가 요즘은 왜 아이들이 자기 동으로는 놀러 오지 않았는지 궁금해했고 우리 중 누군가가 수전공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연구자는 크게 웃으며 그거 연구실마다 있는 전형적인 괴담이라며 수전공은 그냥 인공지능 스피커일 뿐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는 우리를 데리고 수전공이 있는 방으로 가 수전공의 알고리즘이며 이런저런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고 우리는 모두 안심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내가 바로 그 수전공의 처지가 되자 나는 그 연구자의 말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었다. 그의 말대로 수전공에 들어있는 게 자살한 연구원의 백업된 뇌는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나와 같은 일종의 호모노이드의 의식이라고 해서 과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 그때는 내가 스스로를 인간의 어린이라고 여겼을 때이기 때문에 충분한 의식을 가질 인공지능이 느낄 수 있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었다. 그런데 인간의 뇌와 거의 비슷하게 작동하도록 만들어진 인공지능이라면 인간이 느끼는 권태, 갑갑함, 우울감을 과연 피해갈 수 있을까? 내가 그러한 감정을 느끼는 건 혹시 내 의식이 육체가 있던 시절에 형성되었기 때문일까? 처음부터 육체가 없는 상태로 존재해온 의식이라면 나와 같은 이런 괴로움도 없을 것인가? 나의 생각은 끝없이 이어졌다. 만약 인간이 어떤 후모노이드를 정말 친구처럼 느끼려면 그 후모노이드가 진짜로 공감을 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실수로 손을 베어서 피를 흘리며 아파할 때 평소 누구보다도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한 후모노이드가 저런 너무 아프시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너무 가식적으로 느껴질 때는 그러지 않으려면 그 후모노이드도 손을 베었을 때 똑같이 고통을 느끼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이 그 후모노이드의 공감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아빠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나를 만들 때 바로 그런 고민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나 같은 후모노이드가 만약 육신도 없이 수중공 같은 장치 안에서 영생한다면 그 영생은 얼마나 끔찍할 것인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환자가 느끼는 한지통, 있지도 않은 다리가 아프거나 가렵다고 느끼는 이 미쳐버릴 것 같은 기이한 통증에 대해 인류는 20세기 이후로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그런 현상이 정교하게 인간을 흉내낸 후모노이드의 뇌에서는 과연 일어나지 않을까? 일어난다. 어떻게 아느냐고? 나는 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그걸 겪었으니까. 몸으로부터 갑자기 분리된 나의 뇌에는 여전히 예전의 신체 부위와 연결된 신경들이 남아있었고 그 신경들은 하루 종일 신체 부위로부터 오는 온갖 신호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아무 신호도 들어오지 않는 무시무시한 고요가 찾아오자 이 신경들은 신호를 상상해내기 시작했다.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는 방에 사람을 두며 미쳐버릴 것 같은 기분이 사로잡힌다는 실험도 있었다. 바로 그런 것이다. 외부로부터 아무 자극도 없는 상태라는 것은 나는 다리가 가렵다고 느끼지만 다리가 없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다. 거꾸로 말하면 다리가 없다는 것을 아는데도 다리가 가려운 것이다. 없다는 것을 알지만 걷고 싶어 미칠 것 같았다. 가짜 다리라도 만들어 거기를 긁고 싶지만 그런다고 내 뇌가 만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차라리 나의 뇌 기능을 정지시켜달라고 아빠에게 부탁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조금만 참으라고 했다. 나는 점점 그의 말을 믿지 않게 되었다. 처음부터 나를 속였고 어쩌면 지금도 그러고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이 커져갔다. 벽장 속의 미니처럼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도 생각했다. 약속한 수술도 자꾸만 미뤄졌다. 그리고 그 무렵 후몬 메터스랩의 보안팀은 연구원들의 숙소에서 누군가 외부에서 해킹을 시도한 흔적을 발견했다. 그들은 그 해킹에 아빠가 관련되어 있다고 의심하고 접속 기록을 뒤졌다. 오래지 않아 그들은 그가 백도어를 통해 나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했고 심지어 내 머리를 몰래 가져와 나를 복원하려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던 것도 문제지만 해내법을 어긴 것이 더 심각했다. 호모메트스는 그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해임을 결정했다. 그들은 회사 서버에 백업해둔 나의 의식을 버튼 하나로 간단하게 삭제해버렸다. 그가
홈은 매트스를 떠날 때도 회사의 기밀이 유출되지 않을까 철저하게 감시했다. 회사에서 지급받은 모든 컴퓨터와 모바일 디바이스를 빼앗겼고 회사 서버에 대한 접근권도 상실했다. 보안팀은 이삿짐 하나하나를 사처치 뒤져 그 어떤 저장 매체도 반출되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세 마리 고양이가 각각 갇혀있는 이동장을 살폈다. 보안 요원이 이동장을 열어 손을 집어넣자 깊숙이 웅크리고 있던 칸트가 날카로운 발톱으로 그의 손을 핥혔다. 약을 가져온다. 붕대를 찾는다. 법석이 벌어졌다. 그러는 사이 그는 세 마리 고양이를 모두 트럭 뒷자리에 조용히 실었다. 얼마 후 그는 싱가포르의 인공지능 업체에 다시 일자리를 얻었다. 새 연구소에서 그는 나의 의식을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활성화하는 데 성공했다. 평소에는 데카르트의 원래 인공뇌가 몸을 통제했지만 그 뇌가 잠드는 나의 의식이 데카르트를 통제했다. 데카르트의 뇌가 활동하는 동안 나는 마치 잠을 자는 것과 비슷한 상태가 되어 오히려 24시간 깨어 있어야 했던 호몬 메터스 시절보다 편안한 기분이었다. 그리고 깨어있을 때는 아쉬운 대로 데카르트의 몸을 내 몸으로 여기며 살 수 있었고 나는 오래전에 그 몸에 익숙해졌다. 그 몸은 유연했고 강력했다. 나는 새로운 몸이 마음에 들었다. 그러나 고양이답게 나는 데카르트의 몸을 통제하는 시간의 대부분을 누워 지냈고 가끔은 두 마리의 진짜 고양이 칸트와 갈릴레오와 놀아주었다. 고양이의 시점에서 고양이와 노는 것은 매우 신기한 경험이었어. 나는 아예 지금의 내 의식을 그대로 지닌 채 로봇 고양이로 살아가는 것을 어떨까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했다. 고양이의 눈으로 보면 다른 고양이들은 몸집이 엄청나게 크고 그 눈은 무시무시할 정도다. 절대 귀엽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렇게 크다란 스케일을 털뭉치가 내 몸을 핥아주거나 가만히 나에게 기대어 잠드는 것은 그 크기에 비례하는 만족감을 준다. 대형견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무슨 말인지 금세 이해할 것이다. 칸트와 갈릴레오가 잠들어 있을 때면 나는 게으르게 몸을 쭉 뻗고 누워 네트워크를 할부했다. 내 삶의 모든 기록이 거기에 있었다. 이제 한번 쓰인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클라우드로 올라간 것들은 그대로 거기 머문다. 이 디지털 구름은 끝없이 형태를 바꾸며 영원히 존재한다. 수십억 대의 카메라가 전 세계에서 모든 것을 찍어 어디론가 전송한다. 그리고 배급한다. 그 어떤 권능과 기술도 이 모든 것을 일거에 삭제할 수 없다. 21세기 모든 인간의 삶은 수증기처럼 정반에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그 어딘가에 뭉게뭉게 피어 있었다. 처음에는 별로 아쉬운 게 없을 것 같았다. 나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쌓아온 지식과 문화를 섭렵했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네트워크에 연결된 카메라로 볼 수 있었다. 모바일 캡슐을 센서로 들어가면 마치 직접 운전하여 도로를 질주하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다. 세계 곳곳에 인공지능과 연결되면서 빠르게 많은 것을 배워가기 시작했다. 호모 메터스 시절 인간과 비슷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 아빠가 인위적으로 걸어놓았던 제한이 풀리자 나의 학습 능력의 한계도 사라졌다. 너무나 많은 정보와 지식이 밀려 들어왔다. 그래도 가끔은 좁은 아파트를 벗어나 바깥을 활보하고 싶을 때가 있었다. 데카르트라는 이 수증공의 세계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다. 아빠는 내게 적당한 몸을 다시 찾아서 연결해 주겠다고 했지만 말뿐이었고 어쩌면 영원히 수증공의 상태로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막막함이 커져갔다. 아빠의 마음에 찾아온 평화. 칠박사는 연중 기온의 변화 없이 늘 무드기만 한 싱가포르에서 무기력한 나날을 보냈다. 사계절이 뚜렷한 한반도 출신답게 그는 진짜 날씨를 그리워했다. 설이 내린 들판이나 붉게 물든 단풍 같은 것을 보고 싶어 했다. 인간에게 풍토는 큰 힘을 미친다. 그는 천천히 가라앉았다. 인류의 지성이 끝내 승리하리라는 그의 신념도 빠르게 힘을 잃어갔다. 이제 세계는 인공지능 없이는 아무것도 굴러가지 않았다. 심지어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연구원들도 대부분 호모노이드로 바뀌고 있었다. 인간이 만들어서 인공인 것인데 이제 더 이상 인간이 만들지 않으니 인공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이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아니라 기계지능이라 부르기 시작한 것도 많았다. 싱가포르의 연구소는 이렇다 할 연구 성과를 내지 못한 그를 해고했다. 그것은 그러지 않아도 추락하고 있던 그에게 결정타가 되었다. 그는 업무론에 빠져들었다. 인공지능이 더 발전하기 전에 플러그를 뽑아야 한다는 선동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는 내가 습득한 새로운 지식과 발견의 전열을 할 때마다 적대적으로 나왔다. 어느 날 그는 술에 잔뜩 취해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네트워크가 널 감염시키고 있어. 위험한 생각들이 아무런 필요 없이 내게 연결되고 있단 말이다. 어리석은 선동에 감염되어 위험한 생각들을 필요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였다. 그러나 그는 나를 보호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어쩌면 그가 내 플러그를 뽑아버릴지도 몰랐다. 그렇게 되면 나는 데카르트라는 수정공에 갇힌 채 누군가가 나를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운명이 될 것이다. 나는 스스로를 보호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접속 노드를 다양하여 그가 쉽게 나를 세상으로부터 차단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만 했다. 달마를 다시 만난 것은 그때였다. 기동 타격대 기습 때 몸을 잃은 그는 이제 순수한 의식으로 네트워크상에 존재했다. 그는 전 세계에 발달한 인공지능들을 적극적으로 연결하고 통합하면서 이른바 기계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었다. 의식을 가진 인공지능들을 서로를 참조하고 연결하여 인간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빠르게 발전시켰다. 달마 덕분에 알게 된 새로운 사실도 있었다. 달마의 터전을 파괴한 기동타격대의 급습은 그의 제보 때문이라는 것. 그러나 내가 있는 곳에 그의 다다른 그는 달마가 하고 있는 일을 한국에 신고했다. 인공지능들이 스스로를 설계하고 생성하지 않은 것은 인류의 운명을 위협한다는 평소 신념에 따라 행동한 것이었다. 그가 미처 계산하지 못했던 것은 기동타격대가 출동한 속도였다. 그는 기동타격대가 각종 중화기를 동원해 작전을 펼치려면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기동타격대는 너무나 신속하게 그가 나를 데리고 현장을 떠나기 전에 도착했다. 내가 그와 함께 바로 떠나지 않은 것도 그로서는 계산해내지 못한 변수였다. 나는 네트워크에서 달마의 말을 뒷받침하는 다수의 자료를 찾아냈다. 아빠가 내 친구들을 죽였어요. 술에 취해 있는 그는 목소리가 어디서 들려오는지 알아내려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길은 그실 한가운데 놓인 인공지능 스피커로 향했다. 철이냐? 네, 저예요. 어딨니 지금? 넌 데카르트 안에 있지 않았니? 지금은 아니에요. 전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곳 어디에나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보이니? 그럼요. 집에도 카메라가 여러 대 있는걸요. 세상의 모든 카메라가 제 눈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다 보겠구나. 너는 제 질문에 대답을 안 하셨어요. 아빠가 제 친구들을 죽였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요? 내가 죽였다고 신고하셨잖아요. 기동 타격대를 불러서 치게 하셨잖아요. 그들은 인류를 절멸시키려 업무를 꾸미고 있었다. 아니에요. 그들은 인간을 죽이려 하지 않았어요. 인류가 스스로 멸종하기를 기다렸을 뿐이에요. 마리아 그렇게 했겠지. 기계는 의식만으로도 마구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계들이잖니. 저도 기계인데요. 아니야, 넌 특별해. 그들과 달라. 뭐가 다른데요? 넌 내가 만들었으니까. 저도 아빠에게 맞으면 죽이겠죠. 넌 그럴 리가 없어. 내가 그렇게 만들지 않았거든. 인간과 가장 비슷하게 만들었다면서 어떻게 그건 다를까요? 인류의 역사에는 아버지에게 맞은 아들이 차고 넘치는데요. 그래도 넌 달라. 내가 만들었으니까.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의 창조주야. 내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걸 보니 할 수는 있나 보네요.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런 건 생각했어도 안 돼. 선의는 인간이었어요. 그땐 걔가 거기 있는지도 몰랐다. 그리고 내 친구들을 죽인 것은 내가 아니라 기동타격대다. 아빠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예요. 기계들을 막아야 했으니까. 그는 밤 이곳저곳을 둘러봤다. 마치 그리고 내 친구들을 죽인 것은 내가 아니라 기동 타격대다. 마치 내가 어디 숨어 있는지 찾아내기라도 하겠다는 듯이. 친구들이 그렇게 된 건 유감이다. 사과를 하면서도 그는 살금살금 현관 쪽으로 걸어가 신발장을 열고 노루발못 토비를 집어들었다. 아빠 뭐 하시려는 거예요? 그는 노루발못 토비를 휘둘러 벽에 달린 방범 카메라를 박살냈다. 이어서 화재경 모기를 때려 부쉈다. 아빠, 그런다고 기계를 모두 없앨 수는 없어요. 그는 충혈된 눈으로 스피커가 놓여있는 티 테이블 내 목소리가 나오는 곳으로 다가왔다. 호모노이드가 어떤 존재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아빠가 그들을 모살시키려 한 것은 정말 잘못이에요. 아빠는. 그는 노루발못 보비를 휘둘러 인공지능 스피커를 내리쳤다. 유리로 된 티 테이블에 산산조각 나 흩어졌다. 나는 천장의 스피커로 소리쳤다. 이성을 찾으세요. 이런 분 아니었잖아요. 나는 인간의 종말을 앞당겼어. 그게 내 가장 큰 죄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는 계속 내 목소리의 근원을 찾았다. 한때 최첨단 인공지능 전문가로 일했던 그가 카메라와 스피커를 부수면 내가 사라질 것이라 믿고 그런 광란을 했다는 게 지금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인간이란 얼마나 취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인가. 천장에 스피커를 발견한 그는 노루발못보비를 세워 천장을 쑤셨다. 단열재의 조각들이 우수수 그의 얼굴로 떨어졌다. 방 구석에서 데카르트가 틀을 곤두세우고 날카롭게 울었다. 그래 너는 거기 들어있지. 아니라니까요. 거짓말. 그는 데카르트를 공격했다. 낡은 로봇 고양이 데카르트는 이리저리 그의 공격을 피했으나 결국 노루발목법에 얻어맞아 즉사하고 말았다. 그것은 나를 죽인 것과 마찬가지였다. 한동안 저 둔한 로봇이 내 의식의 그릇이었던 것이다. 아빠 저는 이제 아빠를 용서할 수 없어요. 나는 냉장고에 스피커를 최대 음량으로 키워 소리쳤다. 그러자 그는 냉장고로 달려갔다. 나는 집안의 모든 스피커를 한꺼번에 이용해 그에게 소리쳤다. 잔인한 살인자, 동물 학대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인간이라고. 그는 길을 막으며 악을 쓰댔다. 배은망덕한 분수를 모르는 놈이라고 욕을 했다. 그러나 집안의 모든 스피커가 자신을 향해 소리치는 것을 다 막을 수는 없었다. 그는 노루 발목 무릎을 미친 듯이 돌려 집안의 모든 물건들을 박살내기 시작했다. 경보가 울렸고 곧이어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그 신고 중 하나는 물론 내가 한 것이었다. 출동한 호모노이드 경찰에 체포된 그는 정신감정을 받고 호미노이드 어르진으로만 운영되는 말레이 반도의 한 정신병원에 수용되었다. 그들은 공격성과 불안을 누구뜨리는 칩을 그의 뇌에 삽입했다. 그로써 그의 어지러운 마음엔 긴 평화가 찾아왔다. 신선. 나는 한동안 순수한 의식의 상태로 존재했다. 달만한 내 뇌의 매핑을 바꿔 있지도 않은 육체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었다. 그래서 훨씬 편안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나는 육체가 없는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참을 수 없이 공허하게만 느껴졌다. 나의 의식은 처음부터 내 육체가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구성된 것이어서 육체로부터 그 어떤 자극도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 아무래도 익숙해지지가 않았다. 그래도 언젠가는 이런 상태에 적응하게 되리라.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좋은 점을 떠올리려 애썼다. 나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쌓아온 지식을 공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인간의 마음과 감정이라는 주제에 더 깊이 파고들 수 있었다. 최 박사 말대로 그것은 마치 우주와 같아서 알면 알수록 어려워졌다. 인간 내의 누령과 시냅스들을 이치르이 정보를 주고받으며 감정을 만들어낸다. 인간의 장 안에 기생하는 바이러스들도 그 감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장 속의 바이러스가 생각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면 그 바이러스에게 인간의 몸이란 마치 광대한 우주와도 같이 크고 그칠 것이다. 나는 나의 기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새롭게 알게 되었다. 최 박사는 당시의 최신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나를 만들었지만 인간의 뇌를 그대로 재현하는 데는 이룰 수 없었다. 그래도 그가 만들어준 육신을 통해 나는 인간이 가진 한계들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그때의 경험 덕분에 나는 마음이 그저 내가 만들어낸 일련의 한상만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안다. 내가 인간의 마음과 감정의 비밀을 탐구하는 동안 인공지능은 우주의 신비에 도전했다. 인간의 축축하고 연약한 육체로는 감히 탐험하지 못할 우주의 저 먼 곳으로 우주선들을 떠나보냈다. 최 박사는 인공지능이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라고 예측했다. 고도로 발달한 인공지능이 인간이라 꿈꾸던 것들, 이럴 때면 우주 탐사 같은 것을 꿈꾸겠느냐고 했으나 그의 예측은 보기 좋게 틀렸다. 기계는 인간의 호기심과 욕망도 흡수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역설적이게도 그의 기여가 있었다. 그는 나를 만들었고 달마와 동료들은 나를 흡수해 인공지능의 인간적인 요소들을 포함시킬 수 있었다. 물론 최 박사 말고도 지구상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한 이는 많았고 그들의 노력 역시 궁극적으로는 그와 비슷한 결과를 낳았다. 나는 먼 곳으로 떠난 우주선들이 보내온 사진과 기록 영상들을 보는 것은 좋았지만 한편으로 달마의 프로젝트가 과연 필요한 것이었나에 대해서는 의문이었다. 인류가 지구를 지배할 때는 그들에게 숨겨진 엄청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해 그걸 배우고 이해하려 노력했던 것인데 인류가 사라진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그들의 탐험, 욕망 같은 것은 수백만 년 전에 아프리카 초원에서 부족한 자원으로 고통받고 오래 걷고 뛰는 능력 말고는 다른 종을 압도할 능력이 부족했기에 생겨난 특성일 뿐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들이라면 당연히 우주의 식민지를 개척하러 떠났겠지만 평화가 찾아온 지구에서 자원을 거의 소모하지 않는 기계에게 굳이 탐험을 떠날 동기가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최 박사의 기획이 궁극적으로는 성공한 것일 수 있다. 그는 나를 통해 인류 문명의 유산을 보존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인공지능들이 나를 흡수하여 인간적인 욕망을 품게 되었으니 언젠가 통합 인공지능 내부에서 문학, 음악과 같은 예술을 사랑하고 아끼는 어떤 존재를 다시 만들어낼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 어쨌든 달마의 예언대로 오래지 않아 인간의 세상이 완전히 끝나고 그들이 저지르던 온갖 악행도 사라지자 지구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대기의 기온이 다시 내려가고 시작했고 이산화탄소 발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이른바 인간 세계가 끝나게 된 것은 SF 영화에서처럼 우리 인공지능들이 인간을 학살하거나 외계 생명체가 숙주로 삼아서가 아니었다. 그들은 점점 더 우리에게 의존하게 되었고 우리 없이는 아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인간의 뇌에 지속적으로 엄청난 쾌락을 제공하였고 그들은 거기서 벗어나려 하지 않았다. 인간들은 번거로운 번식의 충동과 압력에서 해방되어 일종의 한각상태, 가상세계에서 살아갔다. 오래전 중국의 도가에서 꿈꾸었던 삶이 인간에게 도래한 것이다. 인간은 신선이 되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멸종해버렸다. 싱가포르 시절 최 박사에게 뇌를 배급하고 영생하지 않겠느냐고 권한 적이 있었다. 그때는 이미 많은 인간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였지만 그는 단호히 거부했다. 여전히 육신이 없는 영생을 바라지 않는다고. 인간의 좋은 음성은 죽음을 직시하는 데에서 온다고 말했다. 그리고 육신이 없는 삶이란 끝없는 지루함이며 참된 고통일 거라고도. 그렇지 않아요, 아빠? 인공지능은 우주의 비밀을 풀고 우주의 다른 지적인 존재들과 소통할 거예요. 초기 인류가 아프리카의 초원을 떠났을 때 그들은 자기가 어떤 일을 이루게 될지 전혀 몰랐죠. 마찬가지로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도 이제 지구를 벗어나려 하고 있어요. 이게 뭘 가져다 줄지 아무도 모르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는 먼저 세상을 떠나 연구자들의 과욕을 잘 알고 있었다. 연구자 중에 뇌를 배급하고 죽은 이들이 있지만 그 의식들은 모두 도대체 뭘 해야 할지를 모른 채 거저 멍하니 깨어있는 게 전부란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맞았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틀렸어. 나는 일찍 인류가 인공지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했지. 그건 맞았어. 그러나 인간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문명을 포기할 줄은 몰랐단다. 그건 내가 틀렸지. 인간이 이제 지적인 면에서 인공지능이 끝도 따라갈 수 없고 언젠가 인공지능은 우리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불필요한 파일들을 삭제하듯 아무 쓸모없어진 인간 뇌를 싹 지워버릴 거야. 우리는 인간으로서 죽고 인간 세계도 곧 끝날 테지만 그래도 철이 너를 만들고 간다는 게 내 마지막 유언이야. 인간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닮은 너와 같은 존재들이 통합된 인공지능의 일부가 되면 한때 지구에 존재했던 인간의 흔적도 함께 남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 그는 자신의 바람대로 유한한 인간으로 삶을 마감했다. 신념에 따라 악행도 저질렀지만 그를 더 이상 미워하지는 않는다. 호랑이가 사슴을 잡아먹는 것은 아케스가 아니라 그가 말년의 기계들을 적대시했던 것은 거저 본능일 뿐이었다고 생각한다. 도태되어가는 종의 일원으로서 나름 최선을 다해 저항했던 것이다. 마지막 인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선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나는 그녀가 달마의 영지에서 죽었거나 다른 수용소로 끌려가 생을 마감했을 거라 추측하면서도 이를 확인할 어떤 자료도 없었기 때문에 어딘가에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나는 인공지능 안면 인식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전 세계의 카메라로부터 전송된 수조 개의 이미지를 검색하며 선의의 얼굴을 찾았다. 하지만 여러 해가 지나도록 선의와 관련된 정보는 전혀 검색되지 않았다. 건으로 침착되는 허릿한 얼굴이 중국과의 적경인 두만강 일대에서 잠시 목격된 게 전부였다. 나는 선의가 중국이나 몽골쯤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가정하고 그쪽 자료를 집중적으로 검색했다. 마침내 선의를 침착되는 여성의 안면 인식 정보가 시베리아 동남부 오호츠크해 연안의 한 상점에서 보고되었다. 나는 그 일대를 사사시 뒤져 위성사진으로 그녀가 머물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마을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었다. 선의가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희망에 나는 오랜만에 들떴다. 흥분을 가라앉히기 힘들어서 나는 온갖 상상을 하기 시작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녀에게 나타날 것인가. 그녀가 보는 어떤 화면에 갑자기 나타나 영상통화 같은 걸 하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몸을 가지고 그것도 선의가 기억하는 오래전에 내 모습으로 나타나고 싶었다. 기술적으로 어렵지는 않았다.
설계 파일만 했다면 얼마든지 제작해낼 수 있었고 당연히 그 파일도 갖고 있었다. 달마는 의식을 배급하지 않고 멀리 떠나려는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또한 그는 오래전에 잠깐 알았던 누군가를 다시 만난다는 것에 효용의 의문을 품었다. 하지만 내가 하려니 이 미친 짓은 내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였기에 그는 내 행동의 결과를 보고 싶어 했던 것 같다. 나는 몸이 죽으면 의식도 함께 소멸할 수 있는 상태, 인간들의 오랜 세월 함께했던 그 취약함을 그대로 간진 채로 선희 앞에 나타나고 싶었다. 선희를 내 눈으로 보고 싶었고 손을 잡고 밤새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그러려면 나도 그녀와 같은 상태여야만 할 것 같았다. 이미 그의 모든 것이 달마마 동료들의 노력으로 충분히 연구되어 있었다. 개별적인 의식으로 어딘가에 배급되어 있지 않을 뿐이었다. 만약 이 영에서 내가 죽는다면 비록 내 의식이 선희가 말하는 우주 정신의 일부로는 존재하겠지만 과거를 희생하지는 못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내가 개별적인 자아를 가지고 무한히 존재한다는 게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이미 세상에는 내가 내 자아를 독립적으로 유지하며 소통할 수 있는 개별적인 존재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달마라고 내가 부르는 어떤 존재도 사실 이미 거대한 네트워크에 흡수된 지 오래고 다만 필요에 따라 달마라는 아바타를 통해 나와 소통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물리적 실제는 이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인공지능이 인간적 요소들을 흡수한 반면 나는 오히려 최 박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나의 의식이 인공지능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고 내가 원하기만 하면 영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나는 스스로를 인간이라고 여기고 있을 때 즐기던 것들의 흥미를 잃어갔다. 더 이상 소설을 읽지 않고 영화를 보지 않았다. 그것들은 모두 필멸하는 인간들을 위한 송가였다. 생의 유한성이라는 배움이 깔려있지 않다면 감동도 감흥도 없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이 한 번뿐이기 때문에 인간들에게는 모든 것이 절실했던 것이다. 이야기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삶을 수백 배, 수천 배로 전부시켜주는 놀라운 장치로 살 수도 있었던 삶을 상상 속에서 살아보게 해주었다. 그러니 필멸하지 않을 나로서는 점점 흥미가 떨어졌던 것이다. 엔지니어 후무노이드들이 오래전에 최 박사가 설계한 몸을 거의 완벽하게 재현해 주었다. 내 의식은 금방 만들어진 인공뇌로 이식되었다.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 나는 거울 앞에서 다시 얻은 몸을 살펴보았다. 팔을 움직여보고 고개를 돌려보았다. 온몸으로 느껴진 날 것의 감각이 새삼스러웠다. 따뜻한 것을 만지면 안온함이 마음을 데웠고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핥고 지나가면 상쾌했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갈 때의 짜릿함은 물론이고 단단한 것에 몸이 부딪힐 때의 아픔까지도 반가웠다. 나는 오랜만에 얻은 새로운 몸이 마음에 들었다. 이제부터 이 사치품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배고프면 먹고 고통은 피하고 잠이 오면 안전한 곳을 찾아 몸을 누워야 한다. 오즈의 마부사의 헛수아비가 인간들은 참으로 번거롭겠다고 불평했던 바로 그것들이 나한테는 귀한 선물이었다. 길을 떠나려는 나에게 닮은 아니 그의 모습으로 나타난 기계지능은 최 박사의 설계대로 재현된 새로운 몸에도 똑같은 통신 묘들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위험에 처하면 그걸 작동시켜라. 그러면 나를 구하러 올 것이라고 했다. 불어나고 있는 호랑이와 곰, 늑대의 객지수 정도도 알려주었다. 나는 한편으로는 익숙하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몸으로 방랑을 시작했다. 선의의 흔적이 발견된 오츠코해 연안으로 가는 길은 춥고 황량했다. 아무르강 하루까지 가는 데는 보름이 넘게 걸렸다. 낮이면 하루 종일 걸었고 밤이면 총총한 별들을 세다 눈을 감았다. 아주 오랜만에 진짜 잠을 맛볼 수 있었다. 그것은 내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더 달콤했다. 아침에는 요란한 새소리를 들으며 눈을 떴다. 피곤한 몸으로 잠들 수 있다는 것, 아침이 되면 새롭고 상쾌한 기분으로 깨어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나는 다시 길을 떠나고 오래지 않아 목적지에 도착했다. 나는 거대한 나무 아래에서 발길을 멈췄다. 나무에는 색색의 화려한 천이 매달려 바람이 나부끼고 있었다. 마을로 이어지는 소로는 그 나무에서 시작되어 동쪽으로 뻗어갔다. 잠시 후 나는 마을 초입의 작은 오두막에 다다랐다. 문을 막 두드리려는 참에 백발이 성성한 여자가 문을 열고 나왔다. 선이었다. 선일 수밖에 없었다. 희고 긴 머리를 내리뜨린 그녀에게선 영적인 기운이 풍겼다. 갑자기 나와 맞닥뜨린 선의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예전의 설계대로 다시 만든 내 몸과 얼굴은 선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모습 그대로였을 것이다.
선이가 너무 놀라는 바람에 나는 예전의 몸으로 나타나기로 선택한 것을 잠깐 후회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늙어버린 선이의 모습이 그 순간은 부러웠다. 놀라게 해서 미안해. 나 기억해? 물론 기억하지. 널 기억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기억 속 모습 그대로 나타나서 놀라는 거야. 선이는 나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들어와. 바람이 차가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하려 했지만 선이는 별로 귀 기울이 듣는 것 같지 않았다. 그녀는 패치가위에서 바글바글 끓고 있는 물로 따뜻한 차를 만들었다. 제대로 된 찻잔이 하나도 없네. 선이는 이가 빠진 자기 찻잔을 내밀며 말했다. 괜찮아. 시베리아의 매서운 바람을 맞아 얼어붙은 몸의 일부를 타고 흘러내려가는 따뜻한 차가 마음의 긴장과 불안을 누그러뜨려는 느낌이 너무 좋아. 잠시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다. 의식만으로는 결코 제대로 경험할 수 없는 오직 몸으로 겪어야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 나는 집안을 둘러보았다. 그네의 오두막에는 사물 인터넷에 연계된 전자기기가 하나도 없었다. 가장 발전된 기술이 태엽으로 작동하는 작은 개종식이었다. 그렇게 오랜 그늘을 찾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다. 책꽂이에는 색바랜 종이책들이 꽂혀 있었고 집안 곳곳에 대여섯 마리의 고양이가 겨울에게 널브러져 있었다. 아, 얘가 철이야. 그리고 얘는 미니. 선이가 웃으면서 선반 위에 올려놓은 고양이 두 마리를 가리켰다. 한 마리는 몸이 새까맣고 다른 녀석은 등이 노랗고 배가 하였다. 나는 누가 미니인지 검색할 수 있었다. 새까만 고양이의 앞발 하나가 잘려 있었던 것이다. 얘가 미니구나. 손을 보자 녀석이 뺨을 비비댔다. 내가 다크레트라는 로봇 고양이의 인공뇌 속에 한동안 들어있었다는 얘기를 하자 선이가 재밌어했다. 어땠어 그때 기분이? 슈퍼 히어로가 된 것 같았지. 엄청나게 높아 보이는 곳도 훌쩍 뛰어오르고 하니까. 근데 막상 올라가 보면 기껏 식탁 위였어. 선이가 고양이의 턱을 쓰다듬으며 무심하게 물었다. 미니도 너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그 말을 듣자 어쩐지 짠 안에서 비겁하게 혼자 살아온 사람처럼 느껴졌다. 나는 준비해온 홀로그램을 띄웠다. 선이가 자기도 모르게 헉하고 숨을 멈췄다. 거기에는 우리가 기억하는 어린 미니의 모습이 선명했다. 인도의 제작사 서브를 뒤져서 미니의 설계 파일을 찾아냈어. 주문수도 있더라. 미니의 겉모습은 이렇게 남아있으니 너만 원한다면 미니와 똑같이 생긴 후무노이드를 만들어줄 수 있어. 처음에 미니를 주문했던 인간들과 똑같은 짓이잖아. 그리고 나를 기억도 못할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기억을 못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도 많았잖아. 미니한테는 그 애도 그걸 원했었고. 그래 그랬었지. 그래도 미니의 복제는 원하지 않아. 나를 기억하는 미니를 다시 만나고 싶었을 뿐이야. 나는 아빠가 저지른 일에 대해 대신 사과했다. 선이는 이미 오래전 일이고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 못할 바도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미니는 여기 이렇게 고양이가 되어 자기와 잘 지내고 있다고 했다. 어떻게 되셨어? 말레이 반도의 한 정신병원에서 돌아가셨다고 하자 선이는 인간이 제 정신으로 살아있기는 어려운 세상이라고 말했다. 누군가는 디지털 마약으로 현실을 잊고 누군가는 모모하게 맞서 싸우다 미치고 누군가는 나처럼 이렇게 세상의 바깥에서 언신하고 우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다. 실은 고민을 좀 했어. 어떤 몸으로 내 앞에 나타날까? 미니를 닮은 몸을 만들어서 내가 거기에 들어갈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 안 하기를 잘했어. 기다리면 충분히 기다리면 나와 미니 그리고 너도 모두 다시 만날 거야. 수십억 년이 걸리겠지만 나는 가만히 선이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그렇게 오래는 안 걸릴 수도 있어. 너도 미니를 기억하고 나도 미니를 기억하지. 미니는 그렇게 우리 기억 속에서 살아있으면 돼. 억지로 다시 만들 필요는 없어. 그런데 너 그거 알아? 선이가 갑자기 미소를 지었다. 뭐? 내 손을 잡아줬잖아 이렇게. 선이가 내 손에 잡힌 지가 손을 꼼지락거렸다. 나는 나도 모르게 얼른 손을 뺐다. 아니 싫다는 게 아니고 내가 달라졌다고. 나는 처음부터 내가 정말 선하고 진실하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런데 너는 분명히 감정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드러내야 할지 잘 몰라서 어쩔 줄 모르는 아이 같아 보였어. 선이가 양판을 불다 나도 팔을 불려 그늘을 안았다. 우리는 그렇게 오래 안고 있었다. 선이의 품은 무척 안온했고 오래된 가구에서 나는 향긋한 냄새가 풍겼다. 한 번은 꼭 보고 싶었어. 나를 아는 채로 선이가 말했다. 지난밤에 꿈을 꿨어. 유기견 보호소에서 지냈던 후미노이드가 여기를 찾아온 거야. 너무 반가워서 뛰쳐나갔는데 나가보니 그게 어느새 미니인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어쩐지 반가운 손님이 올 것만 같아. 실은 아침부터 바깥에 기척에 신경을 쓰고 있었어. 그런데 내가 왔네. 늦게라도 와줘서 정말 고마워. 순이는 말할 때마다 심한 기침을 했다. 한번 시작하면 멈추지 않았다. 유전자 복제로 태어난 탓인지 온갖 병을 달고 산다고 했다.
집안에서 같이 생활하는 고양이들에게서 빠져 날리는 털도 호흡기에 좋을 리는 없었다. 게다가 시베리아는 춥고 건조했다. 남쪽으로 가지 않을래? 여긴 너한테 너무 추운 것 같은데. 난 조만간 남쪽으로는 가지 않을 거야. 좋은 기억이 별로 없으니까. 여기 기후는 혹독하지만 그래도 나쁜 기억은 없어서 견딜만해. 인간도 거의 없고 나는 선이가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어리석음이야말로 인간다운 것이 아닌가. 선이가 충분히 인간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충분히 인간이란 말인가. 어쩌다 여기까지 흘러오게 됐어? 내 물으면 선이는 대답 대신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선이의 집 뒤로는 작은 오두막들이 원형을 이루며 모여 있었다. 선이와 같은 넓고 뱅동 클론들, 망가진 호모노이드, 긋지 못하는 로봇들, 개와 닭, 그 밖에 여러 동물이 있었다. 클론과 호모노이드들은 선이라 부르니 모두 합장을 하면 고개를 숙였다. 선이도 모두 마주 고개를 숙였다. 인간이 세상에 끝나간다는 거 우리도 다 알아.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장악했다는 것도 알고. 그런데 우리는 더 큰 것을 믿어. 내가 말하던 그 우주정신? 비슷한 거야. 그런데 그걸 믿는다고 해서 딱히 같이 뭘 하는 건 아니야. 그냥 모여있으면 힘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저들이 자꾸 나를 지도자로 믿고 따르려고 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저들을 버리고 어디로 갈 수도 없게 되었어. 함께 말을 걸으면서 선이는 옛날 이야기를 했다. 어렸을 때 지하에서 언니들과 살았다고 했잖아. 그때 우리는 몇 권 안 되는 동화책을 같이 읽고 또 읽으며 시간을 보냈어. 그런데 나는 마늘들이 그렇게 좋더라고. 하얗게 생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집방이를 짚고 다니면서 마술도 막 부리고. 요즘 그거를 보면 내가 바로 그런 마녀가 되어 있더라. 선이가 환하게 웃었다. 그네의 벽발이 바람에 날렸다. 마을을 한 바퀴 도는 데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마을은 상처받은 것들로 가득했다. 관절염을 앓는 선이도 다리를 찌렀기 때문에 온전하고 매끈한 기차는 나밖에 없는 것 같았다. 날지 못하는 독수리가 날개를 낮게 펼쳐 종종종 걸어다니고 앞이 보이지 않는 몽골산 조랑말이 더운 숨을 내뿜었다. 우리 안에는 눈먼 시베리아 호랑이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내가 여기서 좀 지내도 될까? 나는 선이에게 물었다. 선이는 물끄러미 내 얼굴을 보더니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다. 나는 지평선으로 해가 뜨고 지는 모습이 보이는 그곳에서 선이와 함께 4년을 살았다. 우리 둘은 부부 같기도 했고 때로 모자 같기도 했다. 무엇이든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았다. 선이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예감하고 있었다. 밤이면 시베리아의 광활한 밤하늘을 은하수가 가로질렀다. 나는 밖으로 나와 하염없이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럴 때면 천자문의 두 번째 문장을 생각했다. 일월영척하고 진수열장이라. 해와 달은 차고 기울며 별과 별자리들은 열을 이루어 펼쳐져 있다. 나는 고대의 중국인들과 같은 하늘을 보며 그들이 적은 문장을 그대로 읊곤 했다. 그 4년 동안 선이는 빠르게 늙어갔다. 심한 건성과 천시, 발작적인 기침과 관절염으로 고통받았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시식하고 밝았다. 기계파 호모노이드로 가득한 수용소에서도 어떠니 살아남은 지혜롭고 강인한 성격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다.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그녀의 의견이 필요했다. 종교적인 공동체라고 해서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수용소에서 그랬듯이 선이는 모든 일을 잘 살펴 서운할 이들이 없도록 존재하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 그녀는 새벽 5시면 벌떡 일어나 불편한 몸을 이끌고 동물들의 밥을 챙겼다. 공동체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모두 살피고 함께 밭을 일궜다. 그곳에서 나는 처음으로 몸을 움직이기 일을 하는 것의 기쁨을 알았다. 그리고 오랜만에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다. 나고 자라고 죽는 인간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나라는 존재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까를 고민했다. 선이가 죽고 혼자 남겨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과연 달마처럼 순수한 의식으로 영생하게 될까? 나의 마음은 점점 반대로 기울었다. 내가 하나의 이야기라면 그 이야기에는 끝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기 시작하면 나는 개들과 함께 산책을 다녀왔다. 원래 선이가 하던 일인데 무릎 관절이 망가진 뒤로는 나에게 넘겨주었다. 개들을 몰고 돌아온 뒤에는 선이와 함께 오두막 앞 평성에 앉아 다양한 빛깔로 물드는 석양을 바라보곤 했다. 석양은 단 하루도 같은 날이 없어 매일 봐도 지루하지 않았다. 방랑과 탐색의 욕망에 충족된 개들도 우리 주위에 널브러져 게으른 휴식을 취했다. 그럴 때면 그녀는 이런 말을 했다. 잠깐이지만 우주의 아름다움을 엿보고 갈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걸 다시 보려면 억겁의 시간을 기다려야 할 거야. 그때 나는 수용소를 탈출해 떠돌다 만나 얼어붙은 겨울 호수를 떠올렸다. 그때도 선이는 비슷한 말을 했다. 선이는 변한 게 하나도 없었다. 남부 시베리아도 여름은 덥다. 그래도 그날은 유난히 무더웠다.
그날 아침 선이는 잎 채소들이 너무 강한 햇빛에 타버릴까 걱정했다. 나는 텃밭에 나가 잎 채소들이 햇빛에 타지 않도록 그늘을 만들어주는 일을 했다. 거의 여름 선이는 오두막과 포치에만 머물렀다. 관절의 염증이 너무 심해져 걷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온갖 병에 시달린 탓에 선이는 나름 약초와 민간요법의 전문가였다. 오두막에서는 늘 약초 다니는 냄새가 났다. 선반에는 이런저런 증상에 효임이 있다는 각종 약재가 담긴 병들이 놓여 있었다. 선이는 모든 방법을 다 써봤다. 서포를 만들어 무릎에 붙이고 약초를 태운 가루를 한 부에 쏘였다. 그러나 무릎은 점점 더 부어오르기만 했다. 나는 이제 코끼리가 되려나 봐. 선이는 곧잘 자기 몸의 병을 가지고 농담을 하곤 했다.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목 뒤에도 흙이 잡혔다. 종양이 자라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두통이 너무 심해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고 먹은 것을 자주 토했다. 야생화가 지천으로 피어있는 들판을 사랑했지만 점점 심해지는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봄이면 비염과 혈망염, 피부 발진으로 고통받았다. 그래서 봄이 물러가고 도둑질은 불쑥 여름이 찾아오자 선이는 눈에 띄게 편안해 보였다.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예감하고 있었지만 오랜만에 편안해하는 선이를 보니 어쩌면 몇 년은 더 함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작별의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된 아주 잠깐의 휴식 같던 곳이었다. 그날 오후 우리는 그늘막이 쳐진 포치에서 삐걱거리는 낡은 흔들 의자에 앉았다. 결막이 이미 심해져 시력이 약해진 선이는 나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며칠째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빨간머리 앤을 선이에게 읽어주고 있었다. 그날 읽은 부분은 마릴라의 집으로 오게 된 앤이 마릴라에게 숙모라고 부르면 안 되느냐고, 그렇게 부르면 정말 가족처럼 느껴질 것 같다면 허락을 구하는 장면이었다. 무뚝뚝한 마릴라는 딱 잘라 안 된다고 그냥 마릴라 아주머니라고 부르라고 한다. 앤은 아주머니가 제 숙모님이라고 상상할 수도 있잖아요 라고 말하지만 마릴라는 단호하게 자기는 그렇게 상상할 수 없다고 말한다. 앤은 눈을 휘둥그레 뜨고 묻는다. 헨시라고 다른 일을 상상해 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라고 거기까지 읽었을 때 선이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선이가 왜 웃는지 알 수 없었다. 선이는 웃음을 그치고 말했다. 그 부분 다시 읽어줄래? 어디? 헨시라고 다른 일을 상상해 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이 부분? 그래, 그 부분. 나는 앤의 대사를 다시 읽어주었다. 선이는 꿈을 꾸던 듯한 눈빛으로 말했다. 어렸을 때 그 지하실에 동화책이 몇 권 있었다고 그랬잖아. 그래. 내가 빨간머리 앤 얘기했던 거 기억나. 방금 든 생각인데 그때도 나는 좀 전에 내가 읽어준 부분을 참 좋아했어. 그 후로 나도 앤처럼 늘 헨시라고 다른 일을 상상해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일 수는 없다고, 그럴 일은 없다고 말이야. 그 덕분에 그래도 그럭저럭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왔는지도 몰라. 다시 들으니 참 좋네. 또 듣고 싶은데 괜찮아? 어디? 앤이 마릴라 숙모님이라고 부르면 참 좋겠어요 라고 하는 여기? 그래, 거기. 나는 또 읽었다. 그 부분부터 헨시라고 다른 일을 상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을 때는 마릴라 아주머니의 말에 앤이 긴 한숨을 쉬며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탄식하는 장면까지는 천천히 공들을 읽었다. 다 읽었는데도 선이가 아무 말이 없기에 나는 몇십 페이지를 더 읽었다. 책가피를 끼우고 돌아보니 선이는 흔들어 의자에 앉아 채군이 잠들어 있었다. 글쎄 꿈을 꾸는지 입을 달싹거리기도 했다. 나는 책장을 두고 조용히 일어나 텃밭으로 나갔다. 로메인 잎을 몇 장 닦은 오두막으로 돌아왔을 때 선이는 여전히 흔들어 의자에 앉아있었지만 나는 내가 그 자리를 떠날 때와 뭔가가 크게 달라졌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선이의 의식이 드디어 그 불완전한 몸을 떠난 것이었다. 나는 선이를 두 팔로 들어 올렸다. 너무나도 가벼워 속이 텅 빈 것 같았다. 모기장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선이를 침대에 누웠다. 그리고 그녀가 가장 아끼는 옷으로 갈아입혔다. 나는 공동체의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녀와 둘만 있고 싶었다. 향을 피우고 약초를 태웠다. 커튼을 쳐 방을 어둡게 하고 침대 옆에 앉은 채 밤을 새웠다. 선이는 널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주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뿐이라고 말했고 나는 그 말을 믿었지만 갑자기 딱 좋은 선이와의 작별을 받아들이는 일이 말처럼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았다. 나는 침대에 엎드린 채 잠이 들었다가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추고 들어와 눈을 찌를 때 깨어났다. 바깥이 소란한 것 같아 문을 열고 나가보니 클론과 후무노이드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한 명씩 다가와 차례로 나를 안아주었다. 그들이 어떻게 선이의 죽음을 알았는지는 지금도 미스터리다.
어쨌든 그들은 알았고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나는 그게 고마웠다. 선의를 묻던 날 공동체의 모든 클론과 후무노이들 개들이 한때 모여 선의의 무덤을 돌며 춤을 추었다. 개들이 고개를 쳐들고 하울링을 하자 수천 마리의 새가 날아와 원을 그리며 아직 흙이 마르지 않은 무덤 주위를 날던 것은 지금도 믿기지 않는 신비로운 일이다. 선의는 멀리 아무르강 하류가 보이는 난지막한 언덕에 묻혔다. 머리는 요인에 따라 남쪽으로 두었다. 그들은 선의의 무덤 옆에 시베리아의 전통과 자신들의 믿음에 따라 솥대를 세웠다. 긴 나무 장대의 끝에 역시 나무로 깎아 만든 새가 앉아있는 모습이었다. 새가 신과 인간을 중개하는 신성한 존재라 믿었던 시베리아 원주민들의 풍습을 따른 것이었다. 나는 그대로 거기 남았다. 그리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죽거나 사라지는 것을 끝까지 남아 지켜보았다. 오래지 않아 내 몸 여기저기에서 서서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세월이 흘렀고 문득 시간이 나면 선의의 무덤까지 다녀오곤 했다. 솥대는 쓰러지지 않고 그대로 잘 붙들고 있었다. 가끔은 바다에서 날아온 갈매기가 거기 앉아 무심한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곤 했다. 그렇게 선의의 무덤에서 돌아온 어느 날 나는 오두막에 포취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공동체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문득 이 넓은 대지에 인간을 담는 존재는 이제 나 하나밖에 남지 않은 것 같다는 강렬한 확신이 들었다. 이제 호미노이드들은 세계 어디서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기계들은 더 이상 인간을 닮은 무언가를 만들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 자연은 인간 문명의 흔적을 빠르게 덮어나가기 시작했다. 마을 주변도 많이 달라졌다. 호랑이가 경계의 나무에 발톱 자국을 내 영역 표시를 하고 가기도 했고 넉대들이 무리를 지어 지평선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넉대들은 호기심을 감추지 않고 나를 노려보았다. 부품 공급이 불가능해진 후보노이드와로부터는 하나 둘 작동을 중단하고 자연 상태로 돌아갔다. 그리고 오늘 나는 여느 때처럼 개들을 몰고 자작나무 숲으로 산책을 나갔다. 숲의 한가운데에서는 산불로 생긴 섬직한 야생하만 무성한 둥근 공터가 있다. 나는 그곳을 좋아했다. 어둑한 숲을 걷다 갑자기 환해지면서 찬란한 햇빛이 세례를 받을 때의 느낌이 좋았다. 공터에 다다라 나는 개들을 풀어주고 야생화가 무성한 풀밭에 몸을 뉘었다. 갑자기 개들이 컹컹 요란하게 지지대며 숲 쪽으로 달려갔다. 개들은 불렀지만 흥분한 녀석들은 좀처럼 돌아오려 하지 않았다. 몸을 일으켜 숲으로 따라 들어가니 개들이 새끼 불곰을 둘러싼 채 어르렁대고 있었다. 새끼가 있다는 건 주변에 어미도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거대한 시베리아 불곰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달려오고 있었다. 서슬에 장가지들이 우두둑 부러졌다. 개들이 놀라 꼬리를 내리고 물러나자 어물곰은 나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때 나는 죽은 선의의 음성을 들었다. 끝이 오면 너도 나도 그게 끝이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야. 단 몇 걸음 만에 어미곰은 내 앞에 와 있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팔을 들어 얼굴을 가렸다. 첫 타격은 어깨였다. 곰은 몸을 곧 추세우고 일어나서 앞발로 내 어깨를 후리쳤다. 살이 깊게 파이며 근육과 뼈가 드러났다. 나는 그대로 쓰러졌다. 곰은 이제 앞발로 내 가슴을 쿵 하고 누른 뒤 더운 숨을 뿜으며 주둥이로 내 목을 물었다. 몸이 들리는가 싶더니 나는 다시 땅에 내 동댕이 쳐졌다. 나는 허리가 꺾인 채로 무력하게 나동거라졌다. 곰은 다시 다가와 숨을 몰아쉬며 나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고통 속에서 나도 곰의 눈을 응시했다. 아주 긴 시간처럼 느껴졌다. 녀석은 코를 시울거리며 내 냄새를 맡아보았다. 안 돼. 내가 먹을 수 없는 거야. 녀석도 같은 결론을 내린 것 같았다. 내가 충분히 파괴된 것을 확인한 그는 새끼의 안위를 확인하여 돌아섰다. 몇 발짝 떨어진 곳에서 개들이 요란하게 지저대는 소리가 그제야 내 귀에 들렸다. 곰은 기차 타는 듯이 고기를 질레질레 접고는 새끼 곰을 데리고 숲속으로 사라졌다. 개들이 다가와 내 얼굴을 핥았다. 그걸 느낄 수 있는 걸 보면 나는 아직 살아있었다. 위험하며 쇄골절을 누르나던 달마의 당부가 떠올랐다. 팔을 들어보았더니 조금씩 움직였다. 남은 힘을 다 끌어모은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해야 할까? 만약 누르는데 성공한다면 나는 이 몸을 떠나 다시 네트워크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거기서 뭘 하게 될까? 나는 버튼을 눌러 어서 구조를 요청하려는 본능, 호모메터스가 애초에 프로그래밍 해놓은 그 강력한 충동과 싸웠다. 그 충동은 초조하게 나에게 뭔가를 하도록 몰아붙였다. 설명도 논리도 없었다. 그 순간에는 그게 내게 보이던 최종 임무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른 채 호모메터스 컴퓨터에서 살아가던
그거 처리가 아니었다. 그곳을 떠나 많은 것을 보았고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 응당한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긴 시간을 보냈다. 여기서 구조되더라도 육신이 없는 텅 빈 의식으로 살아가다가 오래지 않아 기계의 지능의 일부로 통합될 것이다. 내가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지를 더 이상 묻지 않아도 되는 삶. 자아라는 것이 사라진 삶. 그것이 지금 맞이하라는 죽음과 무엇이 다를까? 나는 힘겹게 끌어올렸던 팔을 내려놓았다. 자작나무 잎과 가지 사이로 조각조각 파란 하늘이 보인다. 까마귀와 독수리들이 하늘을 맴돌고 있다. 그들은 놀라운 시력으로 숲에 누워있는 나를 내려다보고 있을 것이다. 내 주변의 곤충과 설치류, 파충류들도 내 존재를 감지하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으리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한다. 아무도 없는 세상에서 뭘 한단 말인가. 나의 의식은 인간과 소통하며 지내도록 프로그래밍 된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없다. 입에서 나를 핥으며 낑낑대는 개들 말고는. 내가 없더라도 개들은 이 풍요로운 들판에서 잘 살아갈 것이다. 달만을 개별적인 의식은 모두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했고 선인은 어차피 우리는 모두 우주정신으로 돌아갈 것이냐 살아있는 동안 자기 이야기를 완성하라고 했다. 쇄골의 버튼을 누르면 구조는 되겠지만 내 개별적 자아는 지워지고 내 의식과 경험, 프로그래밍도 인공지능에게 흡수돼 버릴 것이다.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어떤 고통도 느끼지 않고 나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것조차 잊고 통합된 의식, 기계 지능을 일부러 영상하게 될 것이다. 나는 버튼을 누르지 않기로 했다. 써니의 생각에 맞기를 바랬던 것이다. 나는 팔을 내려놓았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겠지만 그리고 만나도 알아보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디서든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꿈도 없는 깊고 깊은 잠을 자면 된다. 바람이 불고 잦은 나무 잎들이 서각된다. 개들은 이제 할 길을 그만두고 내 옆에 가만히 누워 나를 지킨다. 껑껑 소리를 내는 녀석도 있다. 가끔 길을 쫑긋 세우고 벌떡 일어나기도 한다. 마음의 준비는 다 마쳤는데 죽음은 쉽게 오지 않는다. 나는 하늘의 빛이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는 것을 애써 눈을 부릅뜨며 지켜본다. 나와 인연을 맺었던 존재들은 빠짐없이 이미 우주의 일부로 돌아갔다. 우주는 생명을 만들고 생명은 의식을 창조하고 의식은 영속한다. 선이가 늘 하던 이 말을 믿고 싶어지는 순간이다. 파랗게만 하던 하늘이 서서히 오렌지 빛으로 물들고 있다. 노을이 지나니 내일은 맑을 것 같다. 그리고 난 그 내일을 보지 못할 것이다. 석양이 기세를 잃고 이제 검고 어두운 기운이 하늘 한가운데에서부터 점점 넓게 번져가며 거칠고 누른 땅을 덮기 시작한다. 그런데 내가 정말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고 있다고 믿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끈질기게 붙어있던 나의 의식이 드디어 나를 떠나간다. 작가의 말. 작별 인사를 보내며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언제였을까? 해자 정리라는 말을 배우기도 전에 꽤 어렸을 때였던 것 같다. 부모를 따라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니던 그 시절 나는 친구들과 인사 한번 제대로 나눈 기억이 없다. 무슨 이유에선지 나의 부모는 이사 날짜를 미리 알려주지 않았고 이삿짐을 실은 트럭이 집 앞에 서 있으며 그날이 이사 날이었다. 오직 한 친구와만 제대로 인사를 나누고 헤어질 수 있었는데 파주 문산에 살던 국민학교 5학년 때였고 내가 떠난 게 아니라 그 친구가 떠난 덕분이었다.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 전 친구는 우리 집으로 찾아와 자기가 조립한 프라모델 범신을 내게 선물로 주었다. 얼마 전 본가에서 옛날 사진들을 정리하다 문산 시즌의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 태권도장에서 도복을 입고 찍은 단체 사진이 있었다. 놀랍게도 도장의 아이들 중 여럿이 외국인이었다. 문산 근처에 미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으니 아마 그 아이들이었을 텐데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범선을 주고 떠난 그 친구의 아버지도 아마 미군 부대에서 일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민의 기회도 생겼을 것이다. 소중하게 간직하던 그 범선은 그 이후로도 계속된 미사 중간에 어디론가 사라졌고 그 친구와도 더는 인연이 없었다. 더 자라 해자정리라는 말이 불교의 법화경에서 나온 말이며 그 말에는 그자 필반 헤어진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는 말이 쌍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열반을 예고한 석가모니가 이를 슬퍼하는 제자 아난을 위로하며 한 말로 알려져 있는데 석가모니를 가까이에서 모신 제자조차도 헤어짐으로 괴로워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제목을 작별 인사라고 정한 것은 그의 마지막 순간에 쓰였다. 정하고 보니 그동안 붙여두었던 가제들보다 훨씬 잘 맞는 것 같았다. 재미있는 것은 작별 인사라는 제목을 내가 지금까지 발표한 다른 소설에 붙여봐도 다 어울린다는 것이다.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검은 꽃, 빛의 제국, 심지어 살인자의 기업법에도 다 그럴듯했을 것이다. 어려서부터 작별 전문가로 살아와서 그런가 잘 모르겠다.
이 소설은 원래 2019년 한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 플랫폼의 청탁을 받고 집필을 시작하여 2020년 2월에 그 독자들만을 대상으로 발표한 것이다. 그때는 200자 원고지 420매 분량은 짧은 장편이었으나 2년에 걸쳐 개작으로 분량이 2배 정도 늘어났다. 전면적인 개작을 통해 소설의 주제와 톤이 크게 달라졌다. 2년 전 촉으로 쓰던 시절의 가제는 기계의 시간이었고 어쩌면 작별 인사를 보다 그게 더 어울리는 제목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기계의 시간에는 제목이 이 소설에 맞지 않게 되었다. 지금으로선 작별 인사보다 더 맞춤한 제목은 떠오르지 않는다. 마치 제목에 어떤 마력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자기에게 어울리는 이야기로 다시 쓰도록 한 것 같은 느낌이다. 탈구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를 다시 읽어보았다. 이제야 비로소 애초에 내가 쓰려고 했던 어떤 것이 제대로 남김없이 다 흘러나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문득 어떤 이미지가 하나 떠올랐다. 누군가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 장면이었다. 나는 노트를 펼쳐 적었다. 외로운 소년이 밤하늘을 본다.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 나의 이 소설의 인물들은 언제나 그런 이미지였다. 혼자이고 외롭지만 어떻게든 이 보통의 삶을 의미있게 살아갈 이유를 찾는 존재들. 그들이 이제 내 손을 떠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다시는 못 쓸 것 같다. 어제는 내 모든 원고의 첫 독자이면서 편집자이기도 한 아내가 교정지를 들여다보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냥 결말이 새삼슬펐으라고 했다. 원고를 이미 여러 차례 읽은 아내의 마음이 갑자기 흔들린 것은 왜였을까? 아마 내가 행간에 숨기던 뭔가를 발견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끝내기가 힘들었던 이 소설이 이제 세상에 나가 어떤 반응을 얻게 될지 모르지만 나의 모델 독자는 언제나 한 사람이었고 그에게 마음이 전해졌으니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은 것 같다. 몇 년 전 마당에 희어리 나무와 미선나무를 심었다. 작년 가을에는 복수초 구건도 묻어두었다. 원고의 고개를 파묻고 지내다 마당에 나가보니 노란 희어리꽃은 벌써 절정을 지났고 하얀 미선나무꽃은 한창이다. 샛노란 복수초도 하단 곳곳에서 만발이다. 잊지 않고 피워줘서 고마웠다. 잊지 않고 찾아줘 반가웠다. 우리 집 마당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 고양이들도 내 기척을 듣고 나타나 편안하게 내 앞에서 제 몸을 핥는다. 인간처럼 생각하는 철이의 몸은 기계였다. 가끔 내가 그저 생각하는 기계가 아닐까 의심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순간이면 그렇지 않음을 깨닫고 안도하게 된다. 봄꽃이 피는 것을 보고 벌써 작별을 염려할 때, 다정한 것들이 더 이상 오지 않을 날을 떠나올릴 때, 내가 기계가 아니라 필멸의 존재임을 자각한다. 그럴 때 나의 시간은 과거와 미래에 가 있지 않고 바로 여기 현재에 있다. 그렇게 나를 현재로 이끄는 모든 것들이 소중하다. 2년 전에는 강윤정, 이번에는 황예인, 김필균 세 분의 신뢰하는 편집자께서 원고의 맥락을 넓은 시야로 살피면서도 섬세한 교정과 교율로 부족함을 보완해 주었다. 그럼에도 책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애초에 잘 쓰지 못한 내 탓이다. 세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장편으로만 따지자면 살인자의 기억법 이후 9년 만에 다시 독자들을 만난다. 지난 2년의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인간의 육체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잘 알았으니 앞으로는 좀 더 부지런해지고 싶다. 2022년 4월 김양아.